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시험 봤을 그 시험지, 거기에 문학을 3부와 4부에서 그리고 5부에서 화법과 작문을 함께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내공을 실어드릴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이제 문학 3부에서 시작할 건데요. 잘 알고 있죠? 공통 과목을 구성하는 독서와 문학,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실제로 난도가 높은 문항들도 독서의 대체로 배치가 더 많이 되는 형국이긴 합니다. 현재. 그렇긴 한데 이번 시험 문학 꽤 까다로웠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어떤 학생들은 평소에도 독서는 되게 원활하게 잘 읽고 푸는데요. 저는 문학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상대적으로 문학엔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번 시험에 문학 문제들은 몇 개는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는데 이게 답이 뭘까? 막 이렇게 어려워했을 문제들도 꽤 포진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함께 문학을 3부와 4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되게 중요한 얘기부터 합시다. 제가 여기 총평에서 처음에 언급을 한 내용들과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내용 반드시 꼭 짚어야 될 거 얘기할게요. 자, 문학이요. 지금 특히나 이번 시간에 하는 요 3부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 연계와 관련해서는. 자, 문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계 출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각 장르별로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50% EBS 강의와 또 교재에서 연계되는 연계율을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딛고 그 다음에 비연계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지금 요번 올해 수능을 앞두고 지금 6월 모평, 9월 모평에도 다 준용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평가원에서 EBS 강의와 교재와 강의에서의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를 높이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모평 대비하는 문학 과목의 학습 전략 특강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마도 3개의 작품을 연계 출제하는 걸 4개의 작품으로 연계 출제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3개를 그대로 연계 출제를 하되 교재에서 배웠던 대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아마 활용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요. 그대로 적중했죠. 6월 모평에서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같은 대목을 사용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고전 소설은 지금부터 시작할 상사동기에서는 다른 대목을 출제함으로써 이제 그거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이 다음 세트로 다룰 한것이 팔곡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수들을 그대로 활용했죠. 그래서 사실 19수짜리 연시조 중에서 거기 해당되어 있는 그 지문으로 구성된 수들이 전부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던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재 이외의 수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고전 소설에서 같은 대목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 고전 시가에서 동일한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체감 연계율을 확 끌어올린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가원은 아마도 9월 모평에도 그리고 본수능에서도 분명히 이런 방식의 지문 구성상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꼭 잘 기억했다가 활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분석한 내용 들어보세요. 작품이 기존에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총 4개 세트 가운데 7개의 작품이 출제가 됐었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갈래복합, 좀 이따가 이번 시간 3부에 다룰 두 번째 세트인 갈래복합이 가나 다가 아니라 가나로만 구성됨으로써 총 작품 수가 6개가 됐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7개의 작품 가운데 3개를 연계 출제하면 7분의 4이기 때문에 50%가 채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체감 연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풀었겠지만 작품 총 수를 갈래복합을 가나 다가 아니라 가나로 구성함으로써 6개로 맞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3개가 연계 출제됐으니까 6분의 3이 되는 거죠. 연계 출제가.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개수만으로도 50%가 딱 정확하게 문학의 경우 달성이 되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전 시가, 다음번엔 고전 소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연계에서 좀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어서 연계 출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 분야입니다만, 예를 들면 9월 모평이나 본수능에서 현대 소설이 또 연계 출제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현대 소설 역시 고전 소설에서처럼 뭐 같은 대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9월 모평 그리고 본수능을 조준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3부 요 첫머리에 안내를 했으니까 잘 귀담아 들어놓고, 이번 시험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답 찾아 헤매느라고 지금 바빴지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곱씹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구나,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저는 고전 소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을 이제 시험지에서 만났을 때 요런 거 누가 봐도 여기 지금 세트에 보면 18, 19, 20, 21 중에서 3점 달고 있는 대표 문항이야. 이 세트 안에 대표 문항이고, 보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뭔가 해제의 역할을 하는 보기가 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물론 상사동기는 수능 특강 제 19쪽에서 연계 출제된 작품이라서 비록 대목은 달랐지만 작중 인물들 사이에 뭐 관계나 뭐 심리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익숙하게 잘 여러분이 알고 있었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영영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작품이고, 작년에 저랑 개기일식으로 공부한, 개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교재에서 고전 소설을 장르별로 다룰 때 연애 소설, 여기 나오는 애정 소설에 대한 사례로 이 작품을 하필이면 또 딱 다루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 익숙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만난 이 대목은 수능 특강 19쪽, 즉 교과서 개념학습인 1부에서 연계 출제된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교과서 개념학습 1부가 연계의 대상이 되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제가 강조했었는데요. 또 뭐 어떤 사람들 수능 완성에서 앞에 유형편도 연계의 대상인지 몰랐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버젓이 연계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노판의 집에서 실제로 영영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수능 특강에 제시가 됐는데, 그 직전 대목이 우리 수능에 지금 여기 모평에 출제가 된 거죠. 그 대목들을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로 이런 보기를 활용하고선 이걸 읽어보고선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작품이지만 기본적으로 수험 기술의 차원에서 이걸 먼저 읽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습관화하시라.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됐죠? 어떤 점?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해. 그러니까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됐대요.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세계의 이야기나 막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이야기 같은 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겠지. 자,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성격 말이야. 그 다음에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그 다음에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이야기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전대 소설에 비해서 현실성이 강화된 요소가 주인공의 성격, 보조적 인물의 등장, 밀착된 배경의 설정, 일상과 밀착된 배경.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이게 신분적 한계가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작품의 제일 갈등을 빚는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신분의 격차, 이게 이제 사랑의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결혼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을 언급한 것들은 수능 특강 공부할 때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핵심적인 갈등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원인 분석할 때 다 공부했던 걸 텐데, 자, 이런 요소들을 언급하는 것들은요, 이것들이 각각 다 선지로 이어질 작품 내에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요소에 해당되는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지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번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 지문으로 갑니다. 12월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요. 충성스런 하인이네. 난군께서, 이 난군이 바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 김생입니다.
남궁께서는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에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 하옵니다. 근데 그 근심이 뭐라고 얘는 추리를 하는가 하면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사병 걸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막 걱정하는 말을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막동이가. 지금 이게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막동이는 사모하는 이가 있어서 지금 요즘 이렇게 울적해하고 있구나. 난군께서 그렇게 추론을 한 거지. 그지? 자, 김생이 슬퍼하면서 느낀 바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맥락상 요 난군이 김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문 독해 능력의 차원에서요.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난군을 위해 마르게 계책을 올릴 테니. 자, 계책이라는 게 기억 딱 했네요. 오늘 이 계책 지금부터 얘가 설명할 방법, 전략, 계획이라는 게 뭔지를 봐야 되겠네.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그랬더니 쫙 얘기를 합니다. 얘 머리 되게 좋아. 보세요. 난군께서는 급히 주효를 성대히 마련하래요. 주효라는 건 술과 안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이 미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영영인 거지. 그지? 짝사랑하는 사모하는 대상. 길에서 한 번 봤는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몰래 따라갔더니 어느 상사동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야. 그것만 알고 있는 그 미인. 상사병에 걸린 대상.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하려는 듯 하십시오. 이렇게 쇼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송별 파티를 해줘야 되는 척 하라는 얘기죠.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 이놈이라는 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하인인 막동이가 이놈을 불러. 저를 불러서 손님을 모셔오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야.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1시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 라 하지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둘이 연극을 하자, 쇼를 하자는 거예요. 난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거짓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지. 이때 난군께서는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쇼를 진행하면 아이고 이거 술과 안주 차려놓은 걸 이거 손님이 안 온다니 어떡하나 이거 아깝네. 주인 와보시오. 이거 아까우니 당신이 드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일부러.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라는 거야. 3번이나 연속으로 똑같은 일을 벌이라는 거죠. 일부러. 그지? 거짓말로. 처음에는 고맙게 여길 거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먹어도 되나요? 맛있게 잘 먹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3번째는 필히 의문을 이거 뭐야 이상한데? 왜 저러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우연이라면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 3가지가 겹쳐지면 어때? 의문이 생겨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전에 생겼던 고마운 마음 때문에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게 될 거라는 거야. 그치? 이때 흉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입지요. 그랬습니다.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아 그래 좋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에 가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거지. 자, 중약이 있고요. 그 실행한 일들 벌인 다음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됐겠지? 그럼 이제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이 사모하는 이라는 게 영영이에요. 그지? 근데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낭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15, 16세. 대략 15, 16세. 영영의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릉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대. 요건 이제 옷차림새에 관한 얘기고요. 진주비, 이거 마찬가지네. 이제 액세서리. 이 진주비녀, 새하얀 옷반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고 있었어? 홍화문 앞길을 지나고 있었다네. 이제 자기가 봤던 첫눈에 반했던 그 영영의 모습을 묘사한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어요. 됐지? 자,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여기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 주인,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 그래서 도와주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상사동계 앞에서 저기 수특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노파입니다. 그 할멈, 그죠?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영영의 누구야? 이모죠, 그죠? 죽은 엄마의 여동생 영영에게는. 자,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자,
상사병이 걸린 거야. 마음이 혼미해요.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만사가 흐릿해요. 오로지 그 낭자만 생각했다네 라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머니 나를 보고 낯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상사병이 걸려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건강까지 막 망가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 다음에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미안하네. 쇼를 했네. 얘기한 거지. 노파가 이 말을 듣고서 몹시 애처로워했어요. 아이고 쯧쯧쯧. 생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누구지? 그런 여자가 없는데?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 문득 깨달았어. 내 조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애가 있었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 이게 누구야? 죽은 제 언니의 딸. 얘가 영영. 여자 주인공. 이름은 영영이고 자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왜 어렵다 그래? 자, 왜 그러한가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이에는 회상군댁 12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폐쇄적인 공간인 거지. 그치? 여러분 왜 영영전 말고도 운영전 알죠?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궁에 갇혀 사는 시녀이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당연히 그 궁은요. 이 회상군댁이라는 것도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일이 어려운, 이뤄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야. 자, 자색이 고운 것은,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것은 난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얌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바께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이 나리라는 게 이제 요 회상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어여삐 여기시고 장차 소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자, 얼굴 예쁜 거야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이런 훌륭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일종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제자, 가인, 형 인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지?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 당신께서 보셨던 그거는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내 집, 이 노파의 집에서 지내려고, 이모네 집에서 지내려고 부인께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난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난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죠. 참으로 어려워요. 이해됐죠? 상황이 이제 이런 신분의 문제, 상황의 문제 때문에 이제 재회가 어려운 그런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얘는요 되게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난 이제 죽겠구나. 막 이러네요. 그지? 김생은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죠. 여기 밑줄이 빠졌네요. 방법이 있습죠. 그랬습니다. 무슨 그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제 절망하고 있는 김생을 보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 자, 단호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그럼 지난번 한식 때처럼 여기서 언니 제사를 치르겠다고 영영을 잠깐 우리 집에 오게 해달라고 그 회상군댁 부인한테 부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만에 하나 난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난군께서는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 오시지요. 요 계획대로 실제로 성사된 게 우리 수능 특강 19쪽에서 봤던 바로 그 지문입니다. 됐죠?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요. 인간의 5월 5일 단호 그랬지 아까? 여기 있지?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어. 표현 멋있다. 천상의 7월 7일은 뭘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야. 그치? 그러니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럼 거기 견우와 직녀에 대응되는 건 뭐야? 견우는 김생 자신, 직녀는 영영. 그치? 물론 영영은 어쩌면 이 김생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을지 몰라. 근데 자기 혼자 마음속에는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 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되는 거죠. 의미 부여를 되게 크게 막 뭔가 전 우주적 관점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까요?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별표 치십시오. 이게 왜 별표냐면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이 문제가 일종의 신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 자리는요.
19번 문제 같은 거 내용 이해 문제로 맨 첫 문제를 보통 삼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다가 맨 앞에다가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를 낼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보세요. 대화를 특정 지어서, 그러니까 이 소설 전체, 지금 여기 지문으로 제시된 전체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 대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화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독특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두 자체도 매우 신선하고 그런 식의 문제 출제 요소로 그 문제가 출제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문제돼 이런 말을 집어넣은 문제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여기 지금 18번, 19번, 20번, 21번 보시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고전 소설의 주요 문제 출제 유형 가운데 인물의 발화를 분석하는 거 있죠?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엔 다른 데는 없어. 이게 지금 1위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18번 문제가. 오케이? 보통은 A 혹은 A, B 하나 혹은 두 개만 묶어가지고 그 발화를 분석하는 식의 문제를 내던 걸 이렇게 지문 전체에 들어가 있는 대화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선지를 만든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지금 계책을 얘기하는 막동이의 말에도 첫날 이렇게 하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셋째 날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러면서 시간 표지를 활용해서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중략 이후 부분에 있는 할멈한테 얘기하는 그 털어놓는 김생의 얘기에서도 뭐년 뭐일 모처에서 오는데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그 후로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지? 그런 시간 표지에 들어가가지고 사건의 추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깊었네 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노파가 그 얘기를 듣고 설명해 주는데도 지난번 한식 때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단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 글에 지문에 나와 있는 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답을 1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이런 거는요. 1번 답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것보다 더 타당한 선지가 있을 수도 있어. 더군다나 신유형이잖아. 그럼 이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선지도 봐야 됩니다.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는데 뭐 앞날의 일을 가정했느냐 말았느냐 그런 데가 있는 데를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건 지금 그런 그 지문이 아니잖아. 지문 자체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인물에 대한 논평이라는 거는 이른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얼굴이 예쁜 건 보셔서 알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얘는 똑똑하고요. 뭐 글도 잘 짓고요. 조금 하는 거 있었죠? 성품도 훌륭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있었죠.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내 조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4번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 자,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는지 말하는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성격의 변화라고 할 만한 게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치? 자, 5번 특히나 고전술에서 성격의 변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악인이었던 애가 개과천선해서 뭐 선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별 생각 없던 애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복수심에 불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건 지금 그런 지문이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 5번 선지를 보면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댄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찾자면 뭐 예를 들면 하동의 사자후보다 뭐 더하다 어쩌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거기라고 볼 수 있겠어. 근데 그거를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오답. 자, 가장 적절한 거 1번을 고를 수밖에 없겠네요. 19번으로 갑니다. 전통적으로 맨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고전소설 세트에서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요번 시험의 경우에는요. 고전소설보다 현대소설이 내용 파악하고 줄거리 이해하는 게 더 훨씬 더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고전소설을 줄거리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묻는 문제, 그냥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도 꽤 오답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잘 파악해야 되겠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막동은 생애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을 추측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지문 읽을 때 그랬습니다만 요즘 왜 이렇게 울적해 보이세요? 혹시 사모하는 일이라도 생기셨나요? 했잖아. 그러니까 맞죠?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여 어디 그런 게 나와? 말도 안 되죠?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아. 윗글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지? 노파는 물론 이 번거로움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할멈을 번거롭게 하였소, 미안하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라고 한 말은 있습니다만 그게 노파가 번거로움을 호소한 건 아니죠. 그죠? 자, 3번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영영이요 죽은 언니의 딸 자기 조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지 하다 깨달아서 그런 애가 있습죠. 걔는 바로 제 조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딩동댕.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긴다. 아까 애처롭게 여긴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듣고 나서 애처롭게 여겼어.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다가 내 조카 이렇게 된 거였잖아.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줍니다. 그치? 걔는 어떤 애고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생은 천상의 일에 빗대어 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했죠. 왜? 지상에 인간 세상에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지문의 끝에서. 따라서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20번 기역과 니은. 기역은 뭐냐면 막동이가 세운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노파가 세운 계획이었어. 그 기역, 계책, 니은, 방법 이랬는데요.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닙니다.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의구심 안 가졌죠. 니은에 대해서도 어때? 그대로만 된다면 기쁜 날이 되겠다. 이랬지. 얘가 무슨 의구심을 갖습니까? 김생이요.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 기역도 니은도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치? 3번 기역은 막동이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건 맞습니다. 그죠? 기억은 막동이가 제안한 대로 실제로 주효를 차리고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니은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노파가 실행하는 건 맞죠? 왜? 거기에다 가가지고 그 회상군 댁의 부인한테 허락받고 애를 초청하고 어쩌고 불러오는 건 노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니까. 근데 이게 생의 제안이냔 말이야. 아니란 말이지. 자, 기역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니은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이게 답이네요. 자, 막동이 계획대로라면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를 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속마음을 생이 털어놓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이 이루어지면 영영과 만나게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요건 맞네요. 그죠? 가상의 존재 누구? 손님, 떠날 손님.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는 건 틀리죠.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생이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웁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기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습니다. 혹시 문항 검색해가지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기 꼼꼼하게 왜 분석 안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맨 처음에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현실성이 전대의 애정전기 소설보다 강화됐다는 점. 그 점에 세 가지. 주인공의 성격, 애정을 우선시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조적 인물의 등장. 그 다음에 일상에 밀착된 배경.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갈등의 어떤 사회적 관습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핵심으로 다뤘다. 자, 1번.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 자, 여기 있죠? 감정에 충실한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그랬으니까 1번 딩동댕. 2번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막동이 또 노파가 서로 막 계획을 막 짜내니까 방안을 마련하죠.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딩동댕. 3번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짐. 자,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길에서 보고 노파의 집까지 따라가고 골목골목 어떻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황당한 세계, 초월적인 공간 이런 게 아니잖아. 또 어렵사리 찾아가는 깊은 산속 이런 데도 아니고요. 그지? 일상적인 공간. 그 다음에 4번 영영이 회상군 댁 12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이 뒤에 있던가요 이게? 미안합니다. 4번 영영이 회상군 댁 12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 곤란을 겪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거 왜 만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노파의 말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게 보기에서 설명했던 바로 여기 요거에 해당되는 대목이라서 딩동댕. 그 다음에 5번 회상군민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요 말이 틀렸겠지. 그지? 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 즉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면서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해서 몰래가 아니라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생을 만나러 오는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이런 걸 의미가 다른데 그걸 어쨌든 그런 만남을 계획하는 각본을 짜는 건데 크게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이냔 말이야. 자,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내적 갈등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답을 5번이라고 해야지. 그지? 그래서 21번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 소설은 지금 상사동기라는 영영전이라고도 불리는 수능 특강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의 19쪽에 있었던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던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세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요 21번 문제에서 설명한 요런 방식 요거 보기를 먼저 참고하고 지문으로 들어갈 때 요게 지금 이제 이른바 해제형 보기잖아요. 그치? 이런 해제형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라는 요령과 함께 또 하나 9월 모평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본수능 때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지금 요 자리, 요 고전 소설 자리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9월에도 본수능에도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번 시간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마 다음번에 고전 소설이 연계 출제될 때 수특이나 수완의 교재에 있는 대목들이 그대로 겹치는 비중을 늘려서 연계 체감률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평가원이 그걸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전 소설 파트 다음번에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22에서 26번에 해당되는 세트, 갈래 복합 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요 세트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뭐라 그랬어? 가나 다 세 작품으로 보통 구성되어 오던 것이 가와 나로 두 작품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전체 작품 수를 7개가 아니라 6개로 줄였다. 그러다 보니까 6개 중에서 자 6분의 3이 연계 출제가 됨으로써 50% 연계 출제율을 정확히 지키면서 체감 연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했습니다. 여기 26번 문제를 딱 보니까 3점 달고 있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 세트 안에서 대표 문항이고 누가 봐도 딱 읽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라는 거 좀 전에 앞 세트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봅니다.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가에는 이 가가 바로 한거 18곡이야. 이게 지금 연계 출제가 된 작품이죠. 자,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 그랬습니다.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 이게 핵심이야. 지금 여기 봐봐. 이 안에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여기 가와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물론 살짝 언급되지만 이게 핵심이죠. 요 얘기가 제일 중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건 공통점이고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가에서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점은 사실 철저하게 수능 특강에 있는 한거 18곡이라는 권어문의 작품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반드시 체크를 했었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수능 특강 아마 여러분 옆에 책꽂이에 있을 거예요. 꺼내가지고 한번 펼쳐보세요. 수능 특강에 314쪽을 한번 보십시오. 314쪽을 펼치시면 거기 3번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나와요. 그지? 볼륨이 커요. 근데 그 문제가 314쪽 3번 문제가 바로 여러분 지금 여기 23번 문제, 24번 문제, 26번 문제가 전부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거 18곡은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 314쪽 수능 특강 314쪽에 있는 3번 문제 같은 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 큰 요소, 이 작품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 요소가 23번에 조금, 24번에 조금, 26번에 조금 이렇게 서로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되고 아쉬워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능 특강을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공부 열심히 해오고 있던 학생이 이게 지금 하필이면 수능 특강 거의 끝부분에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아우 며칠 있었으면 한거 18곡 들어갈 차례였는데요. 아 너무 아깝다 그 사람은. 근데 만약에 지금쯤 1, 2월부터 시작해서 한 번쯤은 쭉 다 봐서 이걸 공부한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지, 그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지문의 각 수 자체가 전부 수특 이외의 교재 이외의 대목에선 지문이 구성이 안 됐어. 거기다 또 심지어 수특보다도 좀 더 현대어로 더 쉽게 풀어놓기까지 했다고. 맞아요? 여러분 텍스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더 쉽게 풀어놨어. 어려운 말들을. 그러니까 충분히 연계의 효과, 요거보다 좀 더 까다로운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었던 수능 특강을 공부한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연계 체감률을 높인 그런 세트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는 그렇고 나는 이제 좀 이따 읽을 건데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이제 가난 때문에 뭔가 어려운 점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 고찰, 즉 성찰을 하는 태도가 나타나나 보죠. 한편 나에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겠지. 그치? 나 그런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그럼 가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니야. 다시 가에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은 없다는 거야. 됐지? 자,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가와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어문의 한 것이 팔곡,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모든 수가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던 수였다. 이 방식은 고전 시가에서 9월 모평 본수능에도 이어질 수 있고 고전 소설에서 이어질 수도 있다. 채택될 수도 있다. 연계 체감률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평생의 원한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그럼 충효라는 게요, 평생토록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평생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라서 심지어 이 두 일, 충과 효, 이 두 일 말면 이거 제외하면 그걸 못한다면, 안 한다면 금수나 다르겠느냐 이거지. 즉 짐승과 같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충효라는 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최소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만큼 이 충효가 중요하다는 거죠. 충효를 모른다? 인간도 아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십제황황이라는 말이 각주에 있죠. 10년을 허둥지둥함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자, 충효, 특히 효는 뭐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충은요, 임금께 충성하는 것은 내가 혼자 집구석에서 충성한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출사와 은거라는 개념이 여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은거하면서도 물론 마음으로 충성을 할 수는 있지만 출사해서 벼슬 자리에 나가가지고 임금을 곁에서 보위하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지문에 나오는 말로 하자면 이제 치군 택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는 이 임금을 잘 보필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출사의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10년 동안 막 허둥지둥한다 이거예요. 십제황황 하노라.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는 과거 준비, 벼슬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꽤 오랜 세월 동안 10년 동안이나 열심히 막 준비를 했단 말이야. 마음이 바쁘고 막 허둥지둥 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제3수로 갑니다.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임천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죠. 그죠? 수풀과 샘인데 강호처럼 대유법이지. 그지?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자,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벼슬자리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연에 사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무심어조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자, 무심어조할 때 어조라는 건 물고기와 새고요. 근데 얘가 무심해. 무심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무욕이라 그랬어. 그지? 욕심 없는, 이때 심이라는 건 마음, 그냥 심이 아니라 욕심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는 거야.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해요. 그치? 얘네가 뭐 급한 일이, 바쁜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유유자적 먹이 찾아 그냥 놀고 이러는 거지. 조만간 세상 일 잊고 너를 조치려 하노라 했을 때 너라는 게 뭐겠어요? 이 어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쟤네들처럼 나도 저렇게 절로 한가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맞죠? 자, 출하면 치군택민, 그 다음에 처하면 조월경운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출이고 이게 처야. 이게 출사하는 거예요. 나아감이고요. 이거는 은거하는 거, 물러남이에요. 출과 처, 나아감과 물러남, 또 아까 26번 보기에 나온 용어로 치자면 출사, 이거는 은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작품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간에 고전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특히
특히나 이제 사대부들의 창작 작품에서는 예를 들어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양반 사대부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적 갈등으로 작용하는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우리가 작품 속에서도 만난다고. 시가에서도 당연하고요. 자, 나아갈 것이냐, 물러나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 것이냐. 자, 치군택민, 조월경운도 역시 이게 각각 여기에 대응되는 걸로 여러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을 겁니다. 거기 뜻풀이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뜻이니까 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달 아래 곡이 났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간다는 거니까 이건 처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명철군자, 사리에 밝은 똑똑한 군자는 이것을 즐긴다는 거야. 그때 이것이 뭘까 생각해봐. 이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치군택민하고 물러나면 조월경운하는 이런 삶을 명철군자는 즐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되면 나아가서 치군택민하고, 물러나고 싶으면 물러나서 조월경운하는 삶을 명철군자는 즐긴단 말이지.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귀 위기라는 건 뭐냐면 부귀를 추구하면 위기에 봉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가난도 자기가 부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지향점을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 13수 갑니다.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1호말도 없다. 털끝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봐요. 날이 저물어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유유자적. 그치? 그래서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티끌마음이라는 건, 이 티끌마음이라는 건 뭐겠어? 세상의 티끌마음이라는 건 속세의 어떤 부귀 공명에 대한 지향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제 17수 갑니다. 총 19수짜리 작품이고요. 자, 성현에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는데, 만고 여기 또 밑줄 있어야 되겠네요. 만고의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긴 세월 동안 옛날 성현에 가신 길들이, 성현들이 말이야, A라는 성현도 어떤 길을 갔고 B라는 성현도 어떤 삶을 살았고 C라는 성현도 어떤 삶을 살았어. 근데 그 각각의 삶이 다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라고. 은커나 현커나, 아까 이게 현이라는 게 이거고요, 은이라는 게 이거라고. 이게 출이고 이게 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거를 하거나 출사를 하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안 다르다 이거지. 서리법 아니야. 안 다르다. 결국 도는 한 가지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데나 들었더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현의 삶이라는 것은 다들 다 거기서 거기인 마찬가지인 삶을 산 것이고, 나아가거나 물러나거나 결국 결과적으로 도는 한 가지다. 한 가지로 통한다. 그러니까 나아가도 괜찮고 물러나도 괜찮다 이거야. 어떻게 살아도 도를 이루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간된 도리를 지키고 자기의 학문과 정신을 수양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래서 도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 군자가 되는 것, 나아가 성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도의 길이란 말이야. 자,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뇨.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그랬습니다.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유유자적한 이제 은거의 삶을 사는 거죠. 세월이 빨라.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한들 그게 길겠냔 말이지. 그러면 이 말은요, 되게 오묘한 말인데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뭐 이런 거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사라져. 이때 10년 전이라는 게 맨 처음에 제1수에 나왔던 십제황황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벼슬자리 얻어보겠다고 막 과거 시험 준비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진세. 이 진짜는 먼지 진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속세의 일들이, 그때의 생각이, 이때 일념이란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겠어? 진세일념이라는 건 속세에서 출세하겠다는 그 생각이 얼음 녹듯 사라진다고. 왜? 세월이 빨라. 100년이라고 길겠느냐? 인생 살면 뭐해?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럼 뭐야? 내가 굳이 뭔 큰 일을 이루겠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속세에 나가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애명글면 했겠느냐 말이지. 지금 이 현실이 만족스러운 거야 자기는. 그치? 그러니까 은커나 형커나 다른 길도 아닌 거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굳이 그렇게 나서서 뭘 어디 출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이건 내적 갈등이 해소된 거지. 그냥 은거의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가를 읽었어. 그럼 이제 나 읽기 전에 24번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자, 뭐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자, 24번 문제를 먼저 풀고 가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 그랬거든요. 권어문의 한거 18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성한 연시조로 그러는데 사실 이게요.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26번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요 얘기 있죠. 뭐 이렇게 뭐 이거 그지? 특히나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 이 고민과 해소 과정 이렇게 하는 거랑 결국에 서로 다 있는 거죠.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 1수부터 19까지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가를 이해한 내용 그랬거든요. 요 문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연시조에서는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꼭 주의하라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여러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라면 각각의 수를 개별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중요한 그런 그 능력입니다만 연시조가 굳이 창작되고 향유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문으로 선택되고 출제의 대상으로 삼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각의 수, 개별성을 넘어서서 그것이 한거 18곡이라는 큰 원 제목 안에 19개의 수가 서로 긴밀하게 엮여서 큰 하나의 한 덩어리를 이루는 유기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A라는 수를 B라는 수 혹은 C라는 수랑 서로 엮어서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냔 말이야. 그걸 묻는 게 연시조를 출제할 때 흔히 나오는 출제 요소라는 얘기지. 이게 바로 그 문제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제3수 적절한 거 고르겠습니다.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좋다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딩동댕. 적절한 거 답 1번 나왔어. 왜? 자, 임천이 좋으니라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나아감과 물러남 가운데 물러남이지. 은거야, 그지? 출과 처 가운데 처에 해당되고. 그런데 마음에 하고자 하여 이건 뭐라 그랬어? 충을 이루려고 십제황황하는 거. 벼슬자리 가기 위해서 과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 거 맞죠? 오케이? 이건 처. 이거는 치군택민, 이거는 조월경운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제3수에 너를 조치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험되어 나타난다고? 너를 조치려가 너가 뭐였어요? 무심어조. 근데 그걸 조치려는 태도는 뭐야? 자연 친화적인 거고 유유자적한 처하려는 은거하려는 태도인데 왜 출이 나와? 자, 8수에 이것을 즐기나니 얘는 제1수에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자, 보세요. 이것을 즐기나니에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 아까 제8수에서 봅니다.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명철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이것이 뭐라고?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둘을 다를 가리키는 거야. 조월경운은 명철군자는 나아가면 자기의 할 역할,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면 자연에 은거하면서 낭만을, 풍류를 즐긴다. 그 둘을 다 즐기는 거지 충과 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4번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자, 그나마 나머지 선지들 중에 답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만한 선지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하면 뭐냐? 달 아래 누운 모습. 이거 출처 가운데 처. 은거, 그지? 그 다음에 절로 한가하였던 삶이라는 거. 절로 한가. 유유자적. 처, 은거. 그러니까 맞네. 근데 잘 읽어봐야 돼. 제13수 달 아래 누운 모습 보세요. 제13수에서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어. 유유자적한 삶을 지금 산단 말이야. 화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다. 요 제3수에 절로 한가한 게 뭔가 보세요. 제3수에서 무심 어조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에요. 그럼 이거 봐. 이 절로 한가한 것은 내가 아니라 어조야. 물고기와 새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절로 한가하였던 삶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 제3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쟤네들 보니까 절로 한가하네. 나도 언젠가는 조만간 세상 일을 잊고 속세의 일을 잊고 쟤네들처럼 살리라 했단 말이야. 제3수는. 그럼 제3수에서는 아직 자기도 어조처럼 무심어조처럼 한가한 삶을 살던 때가 아니야. 그 3수의 얘기는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자, 제5번 제17수에서 아무데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자, 아무데들 상관없다고 하는 거 뭐였어? 출하든 처하든 상관없다. 도는 결국 하나니까. 어디에 출하든 처하든 간에 도를 이루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한 가지다라는 신념에 대한 얘기인데 19수에서의 일념은 뭐냐면 보세요. 진세일념이었죠. 10년 전에 벼슬을 하겠다고 막 애쓰던 그 마음, 그 생각. 그럼 이건 출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반대라면 몰라. 원래 예전에 10년 전에는 그런 진세일념을 가졌었는데 출과 처 사이에서 막 고민하다가 어딘들 어떠하리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지. 궁극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결국엔 나아가는 삶이니 물러나는 삶이니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물러가는 삶을 택하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지금 5번은 틀렸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지문으로 가서 어디 있어? 여기 나글로 다시 가겠습니다. 가 단독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자, 낙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김낙행의 기취서행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김낙행이라는 사람은요 18세기 전반기에 뭐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나고 주로 활동하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귀양을 갔어. 그러니까 무슨 영모죄 이런 거에 막 얽혔다 그래요. 상소를 잘못 올렸나? 뭐 어쨌든 그래도 권력 게임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제 유배를 가게 됐어. 그럼 봐요. 아버지가 그랬을 때 어린 나이에 얘가 가장의 역할을 갑자기 떠맡게 됐고 이 사람은 또 더군다나 아버지의 옛날엔 그랬다고 뭐 아버지가 중한 죄인으로 큰 벌을 받았어. 그러면 아들이 자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중용되기 쉽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가문의 자식이니까. 얘가 일찍이 나 안 되겠는데 라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마음을 접고 대신 공부 열심히 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살면서 구현하는 글들을 많이 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김낙행이라는 사람은. 근데 거기 이제 아까 우리 26번 문제에서도 봤습니다만 경제적인 곤란,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이 나에 들어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지문을 읽을 수가 있겠죠.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하매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릅을 구해오길 권하였다. 겨릅 보세요. 각주 껍질을 벗긴 삼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을 수선하는 데 사용되는 옛날에 주거 형태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뭐 갖다 입고 뭐 떼우고 하는데 쓰이겠지. 겨릅을 구해오길 권하였다. 이게 절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아마도 찾아본 바에 의하면 뭐 전남 장성에 있었던 지금은 뭐 터만 남아 있는 그런 절인 모양인데. 그래서 자, 유택은 안 된다고. 자, 유택은 안 된대요. 가지 말라고. 취소사로 가지 말라고. 겨릅 구해오는데 가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고 유평은 해보자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문제에 관련 있죠. 그러니까 아내처럼 유평은 가서 구해오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유택은 혼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가지 말라고 이러는 거죠. 나도 스스로 생각해보니 절은 기와를 쓰기에 겨릅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절은 기와지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아마 초가지붕인 집에서 쓰는 뭔가 그 집을 수선하는 데 쓰이는 거겠지. 그러면 그 절은 즉 이 취서사 이게 절이죠. 절은 기와를 쓰니까 겨릅이 별로 기용하지 않을 테고 다만 민가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니까 거기에 쌓아두고 나눠주는 거 어쩌고 하니 걸 테니까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 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취소사에서 겨릅 구해오는 거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별로 물어보지 않은 거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내도 구해오라고 하고 유평도 괜찮다고 하고 내가 생각해도 뭐 절에 가서 그거 얻어오는 게 무슨 의리를 해치는 일일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있는데요. 처숙부예요.
약을 지으려고 취소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 약 지으러 취소사 가는데 너도 마침 간다고? 따라와 가자 이럴 거죠.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사공이 야 그거 네가 그거 결합 얻으러 거기 가는 거 안 되겠는데 그거 안 좋은 행동인데 가지 마 이랬으면 안 데려갔을 거야.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더러 따라오라 그랬겠지. 자 상황상 쭉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봐 집을 수선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돈 주고 사고 이러는 게 안 되니까 어디 취소사라고 가서 얻어오는 것 여기서 구해온다는 거 얻어오는 걸 텐데 얻어오는 것 정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걸림돌이 없다고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유택만 빼고 그지? 그거 해도 되는 일인 줄 알았어. 이윽고 취소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결합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에서 낚아채가며 많이 가지로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발바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으면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상황 이해됐죠? 막 아비규환이 벌어져 있어 거기. 그런 풍경이 됐어. 왜? 사람들이 너도나도 결합을 가져가려고 엄청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승려들 수와 맞먹을 만큼의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결합을 서로 막 가져가려고 힘으로 막 뺏어가고 막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됐지?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자, 이제 뭔가 아까 우리 26번 문제에서 봤던 보기에서 봤던 그런 게 느껴지네요. 가난 때문에 눈이 먼 거야 지금. 의리를 이욕에 빼앗긴 거야. 이욕을 중시하게 되고 자기가 놓치지 않고 지키려 했던 의리 같은 것들은 그냥 도외시하게 돼버린 거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나도 결합을 막 얻어야 되겠는 거야.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됐죠? 그러면 처숙부가 많이 도와줬네요. 자,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 집대를 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자, 마치 그런 듯하였다. 직유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집에 좋았어 결혼 얻었다 돌아가지고 난 성공했어 와 마치 무슨 뭐 오픈런 행사 같은 데에서 결국 자기 원하는 물건 산 사람이 막 뿌듯하듯이 그런 거지 지금.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재미삼아 빗대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 기분 좋았어. 근데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이제 여러분 흔히 쓰는 말로 현타가 온 거야. 내가 뭐 하는 짓이었지? 야, 마치 술에서 깨어난 사람이 술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멍함에 빠졌어요. 야, 내가 이거 미쳤었구나. 성찰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했어요. 잡아.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는 것을 내가 그럴까봐 그런 짓 할까봐 가난 때문에 가가지고 부끄러운 행동할까봐 아내는 그걸 이제 경계하는 말을 하고 나를 그렇게 조심시키고 했단 말이야.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유평은 권했었어.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내도 유평도 만약에 그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 막 아귀다툼을 하면서 결합을 얻기 위해서 난리 나는 상황에서 나도 상사공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덕에 수십 묶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가라고 했지 그래야만 하는 상황인 줄 알았다면 가라고 안 했을 거라 이거야.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하는 집 아래채가 3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결합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계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삼계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렇게 특수관계야. 그치?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상사공도 초가집 고치는데 결합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얻어주는 거 말고 자기도 필요했을 건데 못 얻을 위치도 아니었단 말이지. 이런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쓰면 야 거기 좀 여기 가 있는 노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충분히
명령 혹은 부탁하면 충분히 자기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담담하게 한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리하는 거야. 에이그 모자란 놈, 저렇게 눈앞에 이익이 응? 그 눈앞에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저런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놈이라고 속으로 쯧쯧쯧 혀를 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끄러운 거지 내가 지금.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리라. 맹자는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이 극은 궁할 때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하였다. 나는 궁함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또 어른, 누구야? 상사공이죠.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 맹자 같은 사람, 이극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궁해도 의리를 잃지 않아야 되는, 의로움을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태도를 내가 당연히 숭상하고 추앙하고 해왔지만, 내가 잠깐 실제 현실 앞에 이익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했단 말이야. 이미 뉘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 자, 유택은 아까 뭐였어요? 유평이나 아내나 다들 괜찮다고 가보라고 하고 저 했는데 얘만 뭐였어? 반대했었지.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했었잖아. 얘가 사실은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 안 된다 했던 그 말을 했음을 여기다 적어 놓는다 이런 얘기. 됐죠? 자, 어렵지 않죠? 그럼 봐. 이제 A, B, C, D, 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제 가나를 다 읽었으니까 가의 A, B, C, 나의 D, E가 있네요. 자, A는요 자연물을 대상화했나요? 그렇죠. 무시 뭐죠? 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맞지? 그지? 좋았어. 근데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말은 안 어울리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데 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 무시모조가 어떤가 하면 절로 한가해요. 그러면 뭐가 막 새가 막 확 날고 막 물고기가 푹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유유자적한 모습이라고. 역동성은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지. 자,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이 강조된 게 어디 있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는 것도 거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따라서 2번도 탈락. 3번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했나요?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고 그랬지 성현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고요. 그치? 뭐 이 뒷부분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D는요. 자, 거기 나의 1문단입니다. 그치? 자, 점층적인 표현을 했는데 점점 뭐가 예를 들면 뭐 아내가, 유택이, 유평이 이게 점점 뭐가 이렇게 됩니까? 강화되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이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것도 아니고. 자, E는 비유적인 표현. 뭐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 상태. 즉 이게 이제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답이 5번이 되겠네? 맞죠? 혹시 여러분 뭐 높아심에 선생님 요 2번 선지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틀렸지만 여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라는 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지금 뭐 소나무 문을 닫는다는 건, 문 닫는 건 여기 요 앞에 자기의 행위에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이니까. 그리고 달 아래 눕는다라는 것은 뭔가 달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 누워있는 풍경으로 얘기하면 달을 바라보면 저 멀리 있는 원경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만약에 강하게 주장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은 있잖아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한다 그러면 가까운 경치를 묘사하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묘사를 한단 말이야. 그게 뚜렷이 드러날 때 이런 그 표지를 사용하죠. 이거는 그냥 달이 비치는데 문 닫고 누워 있는 거라고만 만약에 그냥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물론 이 뒤가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이번은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고 삼아 이야기합니다. 자, 23번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평생 원하는 이 그랬어요. 화자의 인생을 포괄하죠, 맞죠? 근데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딩동댕.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평생에 원하는 이 다만 충효뿐이라고 했어. 그러면 충과 효가 그만큼 자기가 평생토록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딩동댕. 니은 어디 있어요? 십제황, 십제, 10년이에요.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죠? 지난 10년인 거니까 충효를 실현하라고 애쓴 세월을 나타내는 거 맞지? 그 충효를 실현하는 것 중에서 특히나 맥락상 과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허둥지둥 막 공부했던 때 디귿 만고 그랬는데요. 유구한 세월 맞죠? 그런 의미잖아요. 애초에 의미가. 그걸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그지? 만고의 한 가지다 그랬으니까 불변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맞지? 그 다음에 미음 보면요.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했다. 자, 과거의 한때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요 니은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 자,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은 출과 처 가운데 처에 해당되고요. 이때 과거의 한때 십제 황황했던 그때는 뭐라고 할까? 출을 위해서 막 아등바등 하던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근데 그럼 답이 4번이겠네. 리을은 그런데요. 리을 백세는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자, 보세요. 그 맥락이 뭐라고? 세월이 빨라. 강가에 이렇게 누워서 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 인간사 100년도 못 사는데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니. 그러니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뭐 아등바등 벼슬하겠다고 하던 게 그런 마음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100세라는 건요. 100년이라는 것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말도 틀렸지. 흘러간 시간이 아니지. 지난 100년이 흘러간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길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는 것도 사실은 딱 맞는 말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을 하는 어떤 의도는 짐작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 빨리 지나가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안타까워. 그러니 뭐 서둘러 좀 자연을 즐기고 해야지 뭐 벼슬 같은데 마음 둘 시간 없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표현이 좀 세긴 한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맞는 이 화자의 지금 심리적 상태는 뭐겠어? 지금 이 19수에 드러나 있는 심리적인 상태는 지극한 만족감이야. 10년 전에 그 진세일념 같은 게 얼음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만족감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다 4번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24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습니다. 25번 문제 볼까요?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나 아까 읽었으니까 글쓴이는 결합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 결합을 얻은 걸 막 다행이다. 근데 나중에 반성하는 시간이 왔어.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이욕에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추한 짓을 했던 거죠.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가라는 얘기 안 했을 거라고. 그런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 거기 표현에 내가 공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2번 맞는 얘기입니다. 글쓴이는 결합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아니요. 그냥 오로지 나의 곤궁함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일 뿐이다 했으니까 3번 틀렸네. 답이 있죠. 그죠? 자,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다. 그지? 맞지? 처음에 유택만 혼자 반대했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라고 글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글쓴이는 결합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거는요. 요거하고 서로 엮여 있는 거죠. 그죠? 아내도 또 유평도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가라고 안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지? 자,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26번 보기는 아까 우리가 다 감상했으니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 판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은 지문 맨 앞에 이 보기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자,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 가난이죠. 그죠?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 살리로다라는 건 뭐야? 의지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딩동댕.
그다음에 2번 나의 궁에도 의를 잃지 않는다 해서 이건 이제 요거는 맹자의 말이죠. 그죠? 자,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이거는 맹자의 말이긴 하지만 자기가 중히 여기고 따르려는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가에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해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 자, 세상에 티끌 마음 이로 말도 없다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속세 부귀공명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같은 거 털끝만큼도 없다 하니까 맞는 얘기고,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해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욕에 빠져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어. 의리를 이욕에 빼앗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추한 짓을 했던 거 맞는 얘기죠. 4번 가에 도무지 할 일 없어 해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도무지 할 일 없어 라는 거 거기 어디에 있나 보세요. B로 묶여있는 13수인데 제13수 날이 저 물건을 도무지 할 일 없어 라는 거는 어떻게 도무지 할 일이 없네 이게 아니지. 좋다, 한가롭다. 유유자적한 모습이니까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땡, 말도 안 됩니다. 나의 시끌벅적하게 두텁게 밟아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있는데 요 뒷부분은요 좀 생각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잘 봐. 시끌벅적하게 뒤섞게 밟아대는 모습은 뭐냐면 거기 취서사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서로 겨룹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그 모양을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거는요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사람들이 막 가난하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겨룹 얻어가려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요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봐봐.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때 요거는 자기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즉 이제 이욕에 빠져가지고 의리를 소홀히 여겼던 것에 대한 성찰이라는 자기 문제로 국한해서 요 맥락을 여기다가 만약에 대입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문제로는 곤란을 겪는 상황을 글쓴이 자신에 대한 얘기로 한다면 이 모습은 그 풍경에 관한 진술이니까 틀린 말이 되겠지.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정답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맞죠? 좋았어. 자, 우리 26번까지를 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6월 모평의 문학 파트에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9월과 본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을 처음에 제가 초반부에, 강의 초반부에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해놨으니까 잘 듣고 새겨서 앞으로 공부에 금과 옥조로 연계교재 공부에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4부에 가서 현대문학으로 또 그다음 5부에 가서 화법과 작문으로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4부 계속 이어 공부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